너, 여긴 미국이야. 하버드대 언어학 강의실, 겨울 햇살이 얕게 들이우던 오전 9시. 유나는 지정된 자리보다 두 줄 뒤에 앉는 것을 늘 고집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시선에 닿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문 너머 낙엽은 다 져 있었고 창틀에 앉은 비둘기 한 마리가 조용히 목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 풍경은 그녀의 마음 같았다. 울지 않지만 웅크린 채 버티는 것. 오늘은 학기 마지막 발표 수업. 주제는 언어와 정체성의 상관관계. 모든 학생은 자신의 모국어 또는 감정 언어에 대해 짧게 발표하는 시간을 받았다. 유나는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히 펴며 눈을 내리깔았다. 손끝이 차가웠고 볼펜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시선은 단단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첫 마디는 영어가 아니었다. 조용한 교실을 가르며 울려 퍼진 건 맑은 한국어였다. 언어는 말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제게 한국어는. 그 순간 칠판 앞에 서 있던 라이언 교수가 몸을 돌렸다. 회색 슈트에 마른 체형, 딱딱하게 젖은 눈빛. 그는 한 박자 늦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가운 어조로 끼어들었다. 여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를 쓰세요. 정적이 길게 흘렀다. 교실 공기가 낯설게 변해 있었다. 같은 테이블의 학생 하나가 유나를 슬쩍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종이 위 문장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손에 힘을 주어 다시 고개를 들었고 두 번째 문장을 그대로 읽어내려갔다. 다만 이번에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교수는 강단 뒤로 돌아갔고 홀로 앉은 소녀의 발표는 마치 벽에 부딪힌 듯 공중에서 꺾였다. 점수는 감점되었고 수업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흘러갔다. 그러나 유나의 안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교내 카페에서 한국어로 전화를 하지 않았고 도서관에서도 한글 책을 꺼내지 않았다. 그녀가 자주 가던 책상에는 먼지가 쌓였다. 대신 그녀는 언어학 도서관 지하의 방음 자료실로 향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녀는 더 많은 언어를 배워가기 시작했다. 조용히, 묵묵히, 정확하게. 겨울바람이 캠퍼스 벽돌 건물 틈을 스치며 지나갔다. 유나는 그날 이후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필기장, 그 마지막 장에는 작은 메모 하나가 덧붙여져 있었다. 한국어는 나의 얼굴이다. 수업은 끝났지만 낯선 시선은 남아 있었다. 유나는 강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어깨를 조심스럽게 세웠다. 외투를 챙기는 손이 느려졌고 노트북을 닫는 타이밍조차 망설여졌다. 말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그 장면에 머물러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 위로 낙엽이 사각거렸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언뜻 흐려져 있었다. 모국어로 말했던 그 짧은 시간 이후 그녀는 유학생이 아닌 침묵하는 타자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곁에 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아무도의 무게는 그녀를 주변부로 밀어내기에 충분했다. 카페 입구에서 유나는 자동문 앞에 섰다. 그곳은 매일 아침 조용히 한국 뉴스 사이트를 읽던 장소였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폰을 꺼내지도 않았고 주문조차 영어 발음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며 낮게 말했다. 그의 발음은 정확했고 정중했으며 어느 누구보다 부드러웠지만 카운터의 점원은 하고 되물었다. 유나는 그 말에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다만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도서관 메인 홀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과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과 이름이 적힌 조별과제 프린트물에는
5개의 이름 중 4개에만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조용한 섬처럼 남겨져 있었다. 책상을 찾아 앉기보다 그녀는 도서관 아래층, 지하의 참고 자료실로 향했다. 그곳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었다. 책장 틈에 갇힌 채로도 언어는 살아 숨쉬었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라틴어로 된 고문서와 아랍어 사전, 한국 근대시의 리듬이 혼재된 그 공간에서 그녀는 말없이 읽고 써내려갔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얗게 쌓이는 풍경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더욱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종류의 침묵이었다. 비겁한 말에 흔들리던 과거의 울림과는 달랐다. 교내 언어학회 행사 포스터가 벽에 붙었다. 전 세계 언어 다양성 포럼 영어 이외의 언어 발표 가능 그 포스터 앞에 멈춰선 그녀는 한참을 바라봤다. 눈동자엔 어떤 동요도 없었지만 손끝은 책상에 얹혀있던 펜을 쥐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노트를 정리했다. 맨 앞장, 교수의 감점 사유가 적혀 있는 시험지 위에 조용히 문장은 언어가 아니다. 생각과 감정, 역사의 문이다라고 썼다. 그 문장은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해명할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외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뒷면엔 하나의 흐름이 생겨나고 있었다. 모욕으로 시작된 말의 결핍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축적되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5개의 외국어 뉴스를 필사했고 한국어 신문엔 한 줄, 자신만의 번역을 추가해 나갔다. 그녀가 만들고 있던 건 언어의 장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무언의 저항이었다. 겨울방학을 앞둔 교정엔 차가운 공기와 낙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그의 첫 얼음은 강의실 창턱에 얇게 스며들어 있었다. 유나는 두꺼운 코트를 입은 채 라이언 교수의 오후 수업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자리는 항상 교실 후면 햇살이 닿지 않는 그늘 아래였다. 그날 수업의 주제는 세계 주요 언어의 영향력. 칠판에는 굵은 글씨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가 적혀 있었고 교수는 영어가 가진 글로벌 우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영어를 모르면 세계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언처럼 뱉어졌고 교실은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로 흐르기 시작했다.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 순간 교탁 위에 놓인 그의 손이 한국어로 적힌 자료를 무심하게 밀어내는 모습이 보였다. 페이지 끝에는 유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유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너 몇 개 국어 하니?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시험하듯 가벼웠다. 유나는 그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가방을 조용히 닫고 자리를 일어나며 옆을 스쳐 지나갔다. 대신 그녀는 그날 밤 도서관 한켠의 스터디룸에서 조용한 작업을 시작했다. 벽면을 따라 7개의 언어가 적힌 노트가 정리되어 있었다.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아랍어, 독일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그녀는 그중 일본어 신문을 펼치고 한 문단을 읽은 뒤 자국어로 번역을 적었다. 다음은 아랍어 뉴스, 마지막은 스페인어. 노트에 적힌 필체는 단단했고 틀림이 없었다. 그녀는 발음 연습조차 입을 열지 않고 했다. 혀의 위치와 호흡, 입술의 장력을 메모해 두었고 가끔 거울을 보며 소리 없는 연습을 반복했다. 그녀에게 언어는 소음이 아니라 질서였고 명확한 구조였으며 무엇보다도 기억 그 자체였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책상을 정리하며 유나는 작은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엔 그녀가 중학생 때부터 모아온 통역 대회 기록과 참가증, 메달이 사진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제5회 국제다국어 청소년 콘퍼런스 대상 이윤아 16구 종이 위엔 그녀의 사인이 있었다. 조용하고 굳센 곡선의 획으로 이루어진. 며칠 뒤 캠퍼스 게시판에 한 공지가 붙었다. 국제통역 콩쿠르 참가자 모집 1차 언어 테스트 다국어 해석 및 동시 통역그 게시글 앞에서 몇몇 학생들이 농담처럼 말했다. 라이언 교수한테 찍히면 저런 거 못 나가겠지? 아니면 누가 세계 언어도 넘기겠어? 유나는 멀찍이 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 공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곧장 자료실로 향했다. 입가엔 미세한 움직임도 없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랍어 뉴스 영상을 받아 적었고 저녁엔 독일어 라디오를 들으며 번역 연습을 했다. 입 밖으로는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노트는 언어의 숲처럼 채워져 갔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건 증명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 대한 회복이었기 때문이다. 교수는 여전히 영어 우위론을 강의했고 학생들은 그 앞에서 조용히 필기했다. 하지만 수업 중 뒤쪽에서 조용히 노트를 펼치고 있던 유나의 손끝에선 이미 7개의 언어가 흐르고 있었다. 겨울 해는 짧았다. 오후 3시를 넘기자 도서관 유리창 너머로 길게 그림자가 번졌다. 유나는 그늘 속 스터디룸에서 조용히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다. 왼손에는 아랍어 방송의 받아쓰기 노트, 오른손엔 독일어 텍스트를 번역한 스크립트. 두 언어는 그녀의 손끝에서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다. 국제통역 콩쿠르의 1차 예선. 화상으로 치러지는 이 시험은 모국어를 포함해 세계 언어 이상의 동시 통역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유나는 시험 당일 어깨를 움츠린 채 강의실에 들어섰다. 단정한 셔츠,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어떤 언어도 쓰지 않은 입. 응시자는 많지 않았다. 교수들도 몇 명 참관을 나왔지만 대부분이 행사보다 점심 약속에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였다. 라이언 교수는 끝줄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의 이름이 불렸을 때조차 그의 눈빛은 무심했다. 시험이 시작됐다. 첫 번째 언어는 프랑스어. 여성 뉴스 진행자의 빠른 말에 몇몇 학생은 멈칫했지만 유나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발음은 평온했다. 긴장을 억지로 감추려 하지 않았고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낭독을 이어갔다. 두 번째는 일본어, 이어서 영어, 아랍어까지. 교실 안은 정적에 가까웠고 유일한 소리는 그녀의 목소리였다. 말은 빠르지 않았고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짚고 나아갔다. 누군가는 기계처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계산된 단어가 아니라 숙성된 감각이었다. 그녀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말의 뉘앙스와 분위기까지 꺼내놓고 있었다. 시험이 끝난 후 일부 심사위원이 조용히 속삭였다. 저 학생 예선 참가 명단에 있었나? 유나. 이유나? 어디서 본 이름 같은데. 라이언 교수는 말없이 시험장을 나섰다. 그러나 강의실 문을 닫기 직전 마지막 통역 문장을 반복해서 되뇌었다. 언어는 힘이다. 그러나 침묵은 그보다 오래 남는다. 그 문장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게 들렸던 것이다. 며칠 후 콩쿠르 결과가 발표되었다. 유나의 이름은 1위로 올라 있었다. 학생의 게시판 아래에선 누군가가 물었다. 근데 이유나가 누구야? 도서관에 앉아있던 유나는 그 소문이
본인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누가 물어도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조용히 도서관 지하로 내려갔고 언어 노트의 분량은 더욱 늘어났다. 강의가 끝난 어느 날 교수 연구실 문이 열렸다. 라이언 교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대회 기록을 꺼내 검토했다. 몇 해 전 한국의 청소년 언어대회 수상자 명단.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유나 제오의 국제다국어 청소년 콘퍼런스 대상. 그는 그 이름을 반복해 읽었다. 잠시 뒤 교수는 자기 노트북을 열고 유나를 검색했다. 그리고 UN 공식 유튜브 채널 속 16살의 소녀가 다국어로 연설하는 모습을 마주했다. 다정한 눈빛, 단단한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한국어는 저의 첫 기억이자 마지막 의지입니다. 라이언 교수는 화면을 닫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였다. 그 아이 누구야? 그날도 유나는 아침 8시 도서관 지하층에 도착했다. 밖은 영하 3도의 공기였고 문 앞 고드름은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며 길게 자라나 있었다. 긴 목도리를 두른 채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스터디룸의 조명은 아직 켜지지 않은 상태였다. 책상 위에는 전날 밤 마무리하지 못한 번역 노트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왼쪽 페이지엔 스페인어 뉴스 원문, 오른쪽에는 그녀만의 주석이 촘촘히 적혀 있었다. 형광펜은 여러 번 덧칠되어 있었고 손바닥 자국이 선명히 묻은 곳도 있었다. 그녀는 한숨도 쉬지 않은 듯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연습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은 뭔가 달랐다. 도서관에 들어설 때부터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힐끔거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가 지나가자 휴대폰 화면을 급히 뒤로 넘겼고 복도 끝에선 속삭이는 소리도 어렴풋이 들려왔다. 처음엔 무시했다. 늘 있어왔던 반응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던 찰나 도서관 전광판 모니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조명이 낮은 강의실, 단정한 셔츠를 입은 여학생 하나가 프랑스어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일본어, 아랍어, 영어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중간중간 통역한 문장 자막이 떴다. 언어는 단지 문장이 아니라 시대를 말합니다. 그 순간 유나는 멈춰섰다. 모니터 속 인물은 그녀 자신이었다. 며칠 전 통역 콩쿠르의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편집되어 온라인에 업로드된 것이었다. 그 영상은 이미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해외 언론의 자막까지 입혀져 사일런트 팔리글라트 프롬 코리어라는 제목으로 재배포되고 있었다. 학생의 게시판에는 그녀의 이름과 사진이 붙어 있었고 하버드의 조용한 통역자라는 말과 함께 어디서 이런 천재가 나타났냐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기쁨은 그녀의 언어가 아니었다. 유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영상 제목을 검색했다. 추천 목록에는 그녀의 과거 청소년 콘퍼런스 연설 영상도 떠 있었다. 그 영상의 댓글엔 누군가 한국어로 이렇게 썼다. 당신 덕분에 내 언어가 자랑스러워졌어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눈은 조금 붉어졌지만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녀는 기계처럼 스크린을 껐고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그날 국제언어포럼 조직위원회에서 하버드로 이메일이 도착했다. 메일 제목 위엔 다국어 청년 연설 포럼 유나 학생 초청 요청. 처음엔 교수실로, 곧 학장실로, 마지막엔 유나의 학부 고문 교수에게 전달되었다. 라이언 교수는 그 메일을 받아본 뒤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이전에 들었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프랑스어로 시작해 아랍어로 끝났던 그녀의 그날 연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언어는 힘이다. 그러나 침묵은 그보다 깊다. 그 문장을 다시 들은 그는 이번엔 다르게 받아들였다. 그 말은 더 이상 시험장 속의 암기 문장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낸 시간에서 증류된 단어였다. 며칠 후 유나는 학부 사무실에 초청장을 수령하러 갔다. 직원은 축하해요라는 짧은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그 말에 고개만 숙였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녀는 초청장을 봉투째 가방에 넣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코트 깃이 펄럭였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영상이 퍼져나간 것도 누군가 자신을 칭찬한 것도 그녀에겐 여전히 바깥의 일일 뿐이었다. 진짜 중요한 건 언어를 기억의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그녀만의 신념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뉴욕의 3월은 아직 차가웠다. 하늘은 흐렸고 회색 구름 사이로 유엔 본부의 깃발들이 강풍에 휘날리고 있었다. 각국의 언어로 인쇄된 배너와 투명 유리 건물, 계단을 오르는 기자들의 발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유나는 정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검은 코트 깃을 여미고 고개를 든 그녀의 눈앞엔 수십 개국의 국기가 줄지어 펄럭이고 있었다. 가장 위쪽 맨 왼편에 걸린 작은 태극기 하나. 그 깃발은 다른 어떤 것보다 유난히 조용히 그러나 가장 단단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건물 안은 분주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며 여권을 제시하는 그녀의 손은 단단했다. 하지만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미세한 땀방울은 긴장을 숨기지 못했다. 연설자는 유나 포함 총 5명. 각기 다른 대륙에서 선발된 청년들로 구성된 그 자리엔 정장 차림의 대표자들과 통역 헤드셋을 낀 청중들이 조용히 입장하고 있었다. 유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7분. 그녀는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무대 뒤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작은 동작은 각 언어별 호흡 길이를 떠올리는 그녀만의 루틴이었다. 드디어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단상으로 향하는 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단지 그녀 자신이 준비해온 수많은 아침과 밤, 수많은 페이지와 번역, 수많은 침묵들이 그 발걸음을 밀고 있었을 뿐이었다. 연단에 서자 무대 조명이 낮게 비추었다. 유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그 첫 문장은 프랑스어였다. 차분하고 또렷한 발음, 감정 없이 흘러가던 문장이 청중들의 시선을 붙잡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스페인어, 세 번째는 아랍어. 문장이 바뀔 때마다 그녀는 마치 자신 안에 다른 인격을 꺼내는 듯한 감각으로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어느 언어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았고 문법도 억양도 흔들리지 않았다. 통역기 속에선 별도의 동시통역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돌았고 몇몇 청중은 통역 장비를 벗었다. 5번째 언어는 마지막으로 남겨둔 한국어였다. 그 순간 그녀는 시선을 들어 정면을 바라보았다. 카메라, 국가대표석, 청년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수십 개의 깃발. 그 앞에서 그녀는 모국어로 천천히 말했다. 이 언어는 저의 첫 기억입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공간을 채우는 데엔 충분했다. 그 목소리는 확성기 너머로 퍼지지 않았고 메아리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발표가 끝났을 때 청중석에선 박수가 없었다. 대신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뒤를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기립박수였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통역 헤드셋을 쥔 채 고개를 숙였다. 그 박수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박수는 그녀가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언어였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 길, 유나는 코트 자락을 쥐었다. 시선은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표정은 바람을 맞은 수묵화처럼 부드러워져 있었다. 연설 직후 한 중년의 외교관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로 대신했다. 그녀에게 말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이었고 쉽게 뱉을 수 없는 것이었기에 밖으로 나오자 저 멀리에서 가늘게 눈이 내리고 있었다. 유엔 본부 입구 수많은 깃발들 사이에서 태극기는 여전히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아래 유나는 다시 그 깃발을 바라봤다. 그날 세계는 하나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의 언어가 그 이름을 품은 채 전해졌다. 소리보다 깊은 울림으로 하버드의 봄은 늦게 온다. 3월의 마지막 날 캠퍼스의 눈은 거의 다 녹았지만 나무의 가지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라이언 교수는 강의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인쇄된 이메일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이유나 유엔 연설 영상 링크 및 연설문 번역 요청. 그는 다시 화면을 켰다. 며칠 전 본 그 영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볼륨을 높이지 않았다. 소리 대신 자막으로 흐르는 문장을 따라가며 그는 자신의 오래된 강의 노트를 떠올렸다. 언어는 도구다라고 굵게 써두었던 문장. 그 아래 그는 이제 한 줄을 더 적어야 할 것 같았다. 도구이기 이전에 존재의 확장이다. 그날 오후 그는 수업을 마친 뒤 학생회관 옆 카페로 향했다. 거기엔 유나가 있었다. 창가 끝 가장 구석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작은 회색 노트가 들려 있었다. 교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인사를 하려는 듯 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그 사이 아무 말도 없었다.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빛은 창틀을 비스듬히 가르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고 교수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오래된 수업 자료였다. 그 속엔 그녀가 처음 발표했던 날 제출한 한국어 발표문이 함께 들어 있었다. 자신이 무심히 밀어낸 그 종이.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펼쳤다. 종이 가장자리는 약간 구겨져 있었고 유나의 필체는 단정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교수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단단하고 닫혀있던 표정이 어딘가 부서진 유리처럼 빛의 각도를 바꾸고 있었다. 그는 종이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책상 너머로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고개를 낮춘 채 한참 동안 그러고 있었다. 그 장면은 사과라기보다 오랜 시간 자신의 확신으로 누군가의 언어를 눌러왔던 이가그 무게를 인지하고 내려놓는 방식에 가까웠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그 발표문을 다시 접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앞에 그 종이를 돌려주었다. 그녀는 말 대신 조용히 일어났다. 노트를 들고 나가는 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자신이 오랫동안 몰랐던 언어의 무게를 되새기는 리듬처럼 느껴졌다.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커피가 식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단어가 사람을 담는다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닫힌 단어들만 가르쳐왔구나. 그는 다음 강의의 첫 슬라이드에 새로운 제목을 붙였다. 언어는 존재의 문이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다.
이윤아의 연설을 인용하며 그날 이후 그는 발표 과제에 모국어 사용 가능이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한국어로 발표를 준비하는 학생은 여전히 드물었지만 누군가는 포르투갈어로, 누군가는 러시아어로 발표를 했다. 그는 그 발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언어가 아닌 표정과 손동작, 멈칫한 발음을 메모했다. 그는 이제 단어보다 사람을 먼저 보기 시작했다. 봄이 지나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 서울 북동쪽 외곽의 작은 도서관 강의실. 창밖에는 고요한 나무들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흘렀다. 유나는 교탁 앞에 서 있었다. 검은 셔츠에 밝은 크림색 치마, 목에 맨 얇은 스카프만이 그녀의 목소리 대신 존재를 말해주었다. 그녀 앞에는 10명 남짓의 초등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작은 손에 연필을 쥐고 긴장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이트보드에는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기억. 그녀는 천천히 그 단어 아래 작은 글씨로 같은 단어를 번역해 적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속으로 따라 읽었다. 유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으로 좋아요 사인을 보내듯 엄지를 들어 보였다. 그녀의 수업엔 목소리 대신 눈과 손, 표정과 기다림이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조용히 앞으로 나와 칠판에 적었다. 기억은 엄마 목소리 같아요. 그 문장을 읽은 유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아이의 눈은 또렷했고 문장은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게 그녀에게는 가장 큰 찬사였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은 줄지어 나가며 유나에게 작은 종이들을 건넸다. 직접 그린 그림, 기억에 남는 단어, 감사의 인사. 어떤 아이는 유나 선생님이 있어 말이 따뜻해졌어요 라고 적었다. 유나는 그것들을 조심히 가방에 넣었다. 말이 아니라 손으로, 눈으로, 기억으로 남겨진 말들. 며칠 후 그녀는 그 종이들을 책상 위에 펼쳐두고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자신의 어릴 적 발표문 한 장을 꺼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다. 저에게 언어는 말보다 기억입니다. 그 문장 아래 그녀는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그리고 이제는 나눔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언어를 증명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시선을 견디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누군가의 말이 외롭지 않게, 누군가의 기억이 누락되지 않게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해질 무렵 강의실 불을 끄고 문을 나섰을 때 바람이 지나가며 그녀의 스카프를 살짝 날렸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저녁 햇살이 퍼지고 있었고 그 너머엔 오래전 보았던 유엔의 깃발들이 다른 나라의 하늘 아래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으리라 믿었다. 그리고 그 깃발들 아래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언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다.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말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본 이윤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